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나무꾼 박영감이 살았습니다. 박영감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주먹만한 혹을 달고 태어났었지요. 그 바람에 박영감은 어려서부터 혹부리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고 사람들조차 그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그는 혼인도 하지 못한 채 호라비로 평생을 살아왔답니다. 야, 저기 혹부리 아저씨 아냐? 쉿 놀리다 걸리면 혼날 거야. 못 쫓아오려면 쫓아와 보래지. 아마 저 혹덩어리 때문에 뛰지도 못할걸. 혹부리 박영감은 아이들이 놀려도 못 들은 채 했습니다. 괜히 화를 냈다가 사람들의 관심만 커질 뿐이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번 생은 이놈의 혹 때문에 완전히 망쳤구나 망쳤어. 다음 날 박영감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무하러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허구한 날 마을에서는 놀림받고 산속이나 들어와야 해방된 느낌이라니.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산길을 걸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 낙엽이 소용돌이치더니 웬 거지 노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복의 젊은이 배가 고파서 그런데 먹을 것 좀 있는가? 혹부리 박영감은 거렁뱅이 노인이 먹지 못해 배고픈 것 같아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심때 먹으려고 싸온 주먹밥을 내밀었지요.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구려. 이것으로라도 허기를 면해보시오. 박영감이 주먹밥을 내밀자 거지 노인은 허겁지겁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꺽 소리를 내며 혹부리 박영감을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자네는 전생에 업보를 달고 태어났구먼. 내 자네에게 밥도 얻어 먹었으니 소원 하나 들어줌세. 내게 소원 하나 말해보시게. 박영감은 거지 노인이 실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내가 소원이랄 게 있겠소. 내 얼굴에 혹덩어리가 하나 붙어 있으니 이것 때문에 뭣도 할 수가 없소이다. 거지 노인이 미소 지으며 박영감의 혹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자네는 그 혹만 없으면 되겠는가? 뭐 그렇게만 된다면야 세상 부러울 게 없지요. 허허, 그럼 내가 혹되는 방법을 알려줌세. 오늘 밤 보름달이 뜨거든 북쪽 산 깊은 곳 큰 바위 아래 동굴을 찾아 들어가 보게. 그곳에서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 혹은 감쪽같이 사라질 것이네. 박영감은 거지 노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노인의 말장난이라 생각했지요. 그리하면 내 혹이 정말 떨어질 수 있는 것이요. 믿거나 말거나 일세. 하지만 관심 있다면 한번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하. 말을 마친 거지 노인은 하하 웃으며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영감은 거지 노인이 한 말을 무시하고 하던 나무를 계속했습니다. 평생 달고 살아온 혹이 하룻밤 동굴 속에서 잔다고 떨어질 일은 만무하였지요. 그런데 한편으론 묘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박영감은 나무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려다 갈등을 하였지요. 평생 혹 때문에 조롱거리로 살아오다 보니 거지 노인의 말이 정말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한참 동안 고심 끝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까지 거 하룻밤 동굴에서 잔다고 내 인생에 손해볼 게 또 뭐가 있겠나. 이놈의 혹이 더 커지는 일만 아니면 되지 않겠나.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고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곧 보름달이 뜰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박영감은 거지 노인이 알려준 북쪽산 큰 바위 아래 동굴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거지 노인이 말한 대로 큰 바위 아래 작은 동굴이 하나 나왔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쪽에서는 작고 푸른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박영감은 호기심에 푸른빛 쪽으로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동굴 깊숙한 곳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달빛이 동굴 천장의 구멍으로 스며들어 그녀를 비추고 있었지요. 길고 검은 머리카락과 창백한 피부를 가진 여인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야말로 양귀비는 상대도 안 될 아름다운 처녀였지요. 박영감은 깜짝 놀라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처자가 어찌하여 이런 동굴에 있는 것이요? 여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는 지금 수행 중이랍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마치 계곡의 바람 소리처럼 신비로웠습니다. 박영감은 두렵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여인이 동굴 속에서 수행을 한다 하니 안쓰럽기도 하였지요. 아니,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깊은 산 중에서 여인 홀로 수행을 한단 말이요? 저는 인간이 되기 위해 수행 중인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랍니다. 혹부리 박영감은 여인이 스님들처럼 돌을 닦는 중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소. 여인의 몸으로 고생이 많구려. 혹부리 박영감은 거지노인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동굴 속에서 잠을 자고 나면 혹이 감쪽같이 사라질 것이란 말이 생각났지요. 그래, 그럼 계속 수행을 하시구려. 나는 피곤해서 먼저 자리다. 혹부리 박영감은 일부러 잠을 청했습니다. 천하절색 아름다운 여인이 곁에 있어 신경은 쓰였지만 자신은 그것보다 혹되는 게 더 중요했지요. 그리고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 박영감은 동굴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무척 맑아지는 느낌이었지요. 그는 혹시나 해서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평생 달고 다녔던 혹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박영감은 몇 번이나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그래도 혹은 잡히는 게 없었지요. 아니, 이것이 꿈이야, 생시야. 아이고, 고맙소, 거렁뱅이 노인. 박영감은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옆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처녀에게 말했지요. 이보시오, 처자. 내 볼 좀 한번 꼬집어 보이소. 그러자 처녀가 박영감의 볼을 살짝 꼬집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꿈은 아닌 게 확실했지요. 박영감은 너무 신기하여 처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처자. 혹시 간밤에 내 혹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 박영감의 말에 처녀는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배고파서 제가 떼어 먹었습니다. 그 말에 박영감은 처녀가 농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허허, 농담도 잘하시오. 기분이 너무 좋은 박영감은 처녀의 말을 건성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녀는 인간이 되기 위해 천일 동안 수행을 해온 구미호였지요. 천일 동안 살생을 하지 않고 동굴 속에서 햇빛을 받지 않으면 인간이 되는 수행이었습니다. 헌데 천일 동안 굶다 보니 배가 너무 고팠었지요. 헌데 혹을 달고 온 나무꾼이 잠들자 구미호는 웬 떡이냐 하면서 혹을 얼른 떼어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생이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나는 이제 내 소원을 이루었으니 이만 내려가 보리다. 처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오? 제가 수행을 마치고 인간이 된 첫날 밤을 영감님과 함께 보냈으니 이제 저는 영감님의 여인입니다. 박영감은 처녀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천하절생 미인이 자신의 여인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박영감은 새끼 손가락으로 귓구멍을 한번 후비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내 여인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오? 말 그대로 저는 박영감님의 여인입니다. 혹되자마자 천하절생 미인까지 생기다니 박영감은 이게 정말 꿈인가 싶었지요. 박영감은 몇 번이나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볼이 다 빨개질 정도였지요. 신이 난 박영감은 처녀를 데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초가로 처녀를 데려갔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죄다 나와 눈이 휘둥그레져
박영감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아니, 박영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혹은 어디로 갔고 이 젊은 처자는 또 누구요?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의 혹이 사라진 것도 의문이었지만 천하절색의 여인이 더욱 궁금하였습니다. 아, 이 처자는 내 색시요, 내 색시.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의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색시라니. 이렇게 절세미인 처자가 어떻게 박영감의 색시냔 말이야. 아, 그거야 혹대로 갔다가 주웠지 않았겠나?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이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만. 그런데 자네 혹은 어떻게 된 것인가? 아, 그것이야 주먹밥 하나 주고 뗐지. 박영감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박영감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들만 늘어놓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나저나 박영감 혹이 사라지고 없으니 이제 보니 훈남이고만 그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찌감치 박영감을 잡았을 것을 그랬구만. 이보시오, 박영감. 이제라도 나와 한번 잘해보지 않겠소? 아니, 점순댁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이야? 저렇게 양귀비 같은 처녀를 데려왔는데 퍼질대로 퍼진 점순댁이 눈에 들어오기냐 하겠냔 말이오. 혹시 나 정도라면 모를까? 아, 그 짝이나 나나 50보 100보지 뭐가 다를 게 있다고 그려. 마을 사람들은 달라진 박영감을 보며 야단들이었습니다. 평생 괄시만 받아오던 박영감이 하룻밤 사이에 마을에서 인기짱이었지요. 박영감은 마을에서 달라진 자신의 위상이 실감났습니다. 허허, 이거 참.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줄이야.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박영감은 동굴에서 데려온 처녀 연하와 첫날밤을 갖게 되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아름다워도 너무 아름다웠지요. 평생 여인의 손목도 한번 잡아보지 못한 박영감은 가슴이 무척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처자, 소 손 좀 잡아봐도 되겠소? 네, 그러하시지요. 처녀는 거리낌 없이 손을 내주었습니다. 박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처녀의 손을 잡았지요. 약간은 차가운 듯 하였지만 처녀의 손은 무척 부드러웠습니다. 이미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박영감은 자신도 모르게 처녀를 후다닥 올라타버렸지요. 그리고 흔들리는 촛불 속에서 박영감의 첫 경험은 시작되었습니다. 반백년을 살아오면서 오늘 밤처럼 신나고 행복한 적이 없었지요. 혹도 떨어지고 천하절생 미인과의 첫날 밤은 박영감에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환상적인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내려쬐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신부는 벌써 일어나 아침상을 준비해 놓고 있었지요. 어젯밤 힘을 많이 쓰는 바람에 박영감은 늦잠을 잤습니다. 아니, 백숙의 인삼까지. 이걸 다 어디서 난 것이오? 서방님 드리려고 제가 준비했사옵니다. 박영감은 웬 떡이냐며 닭백숙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으로 몇 년 만에 먹어보는 맛있는 음식이었지요. 밤에는 즐거움을 주고 낮에는 맛있는 음식을 주니 박영감은 젊은 신부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부 덕분에 마을에서는 인기도 제일 좋았지요. 그러니 박영감은 신부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부인, 산에 가서 나무에 올 테니 나 없는 동안 편히 쉬고 있으시구려. 네, 서방님. 조심히 다녀오셔요. 박영감은 신이나 룰루랄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아름다운 신부를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지요. 신부도 박영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저녁이 되어서야 나무를 마친 박영감은 산을 내려왔지요. 그러자 초가 대문 앞에서 신부가 박영감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박영감은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평생 동안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빈집을 들어간 기억뿐. 오늘처럼 예쁜 색시가 대문까지 나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본 박영감은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박영감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기다리는 신부를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갔지요. 배고프시지요? 얼른 씻고 들어가 진지 드셔요. 고맙소. 부인이 이렇게 날 기다려주니 집에 들어오는 맛이 참으로 다르구려. 박영감이 씻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푸짐하게 한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부인, 이게 다 무엇이요? 낮에 장에 나가 산삼 한 뿌리 팔고 사왔습니다. 아니 그럼 산삼은 어디서 난 것이요? 산삼 있는 곳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산삼은 많이 있지요. 신부 말에 박영감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삼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었지요. 오, 그렇단 말이요. 그럼 내일은 나도 같이 가봐도 되겠소. 네, 그리하시지요. 신이 난 박영감은 신부가 차려준 푸짐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될 것을 생각하니 기분도 너무너무 좋았지요. 그날 밤도 박영감은 최고로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여보 부인, 어서 이리 와 보시오. 박영감은 다 먹은 밥상을 옆으로 밀어놓고 입으로 불어서 촛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옷고름을 풀었지요. 나는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소. 내 생에 당신을 만난 것은 최고의 선물이었소. 그날 밤도 박영감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삶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다음날 일찍 일어난 박영감은 신부를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보 부인, 그런데 부인은 산삼이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제가 수행을 하기 전부터 알고 있는 것들이옵니다. 이 산 저 산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꼭꼭 숨겨져 있답니다. 박영감은 신부가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굴 속에서 혼자 수행하는 것 하며 산속에 있는 산삼의 위치까지 알고 있다니 신기해 보였지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바위 절벽이 있었는데 그 바위 틈 사이로 산삼이 있었습니다. 평소 사람들이 가끔 다니는 곳이긴 하였으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산삼입니다. 저 틈 사이로 손을 뻗으면 손에 닿을 것이옵니다. 박영감은 놀란 눈으로 손을 뻗어 산삼을 캤습니다. 아니 정말 산삼이 있어. 그것도 한 뿌리도 아니고 세 뿌리나 있어. 박영감은 무척 신이나 신부를 버락 안았습니다. 그러자 부드러운 신부의 살결에서는 꽃내음이 풍겼지요. 갑자기 흥분된 박영감은 산삼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신부를 눕혔습니다. 박영감에게 신부가 있다는 것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지요. 언제라도 하고 싶을 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장가장가 하는구만 하하. 박영감은 옷을 탈탈 털고 일어나 산삼을 보자기에 싸서 신부와 함께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산삼을 팔아 큰 돈을 손에 쥐었지요. 생전 처음 큰 돈을 손에 쥔 박영감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나무에서는 절대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이었지요. 박영감은 신부에게 놀이개도 사주고 비단옷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장터에서 사람들이 박영감의 신부만 쳐다보는 것이었지요. 절세미인을 본 사내들의 입에서 침이 줄줄 흘렀고 그들은 신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안에서는 혹대러 갔다가 주워온 여인이 천하절생 미인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갔지요. 그런 소문은 평민들뿐만 아니라 양반들 귀에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영감은 이제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산삼이치를 잘 아는 신부 덕분에 박영감은 큰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박영감은 집도 기와집으로 새로 짓고 부잣집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새로 지은 박영감의 기와집을 구경하며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아, 박영감이 말년에 복이 터졌구만 터졌소. 저렇게 예쁜 절세미인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라니. 이건 말년복이 터진 것이야. 아, 그러게 말이여. 어쩜 이렇게 집도 고급스럽게 잘 졌대. 나도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구먼. 박신아는 어떻게 두 번째로 안 되겠어?
아니 점순댁은 펑퍼짐해가지고 어디다가 들이대는 것이야 지금. 이왕 두 번째 뽑으려면 박씨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 않는가벼. 나도 이런 기와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의 새로 지은 기와집을 보면서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이게 다 부인 덕분이요. 부인은 내 인생의 보배요. 아니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서방님께서 착하게 살아오셨기에 옥황상제님께서 내리시는 보상이옵니다. 박영감은 조롱받으며 외톨이로 살았던 지난 날들이 이제는 모두 보상을 받는 듯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녕하셔요, 아저씨.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안녕하셔요, 아저씨. 저희 엄마가 오늘 저녁은 저희 집에 오셔서 드시래요. 엄마가 아저씨를 위해서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다 했어요. 나도 엄마가 아저씨 모셔오라 했는데. 안 돼요, 아저씨 저희 집으로 가셔야 해요. 하하,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럼 너희들 어머님께 초대해줘서 고맙다 이르거라. 오늘은 아저씨가 신부와 함께 할 일이 많아서 다음에 들리겠다 전해주거라. 이제는 마을 아이들도 박영감을 보면 혹부리 영감이라 놀리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인사도 꼬박꼬박 잘했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에는 일부러 박영감과 친해지려고 아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을에서 박영감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산 아래 큰 마을 제1부자 최진사 댁의 머슴 춘섭이 박영감을 찾아왔습니다. 박씨 아저씨, 안녕하셨는감요? 아니 자네가 우리 마을까지 어쩐 일인가? 저희 나리께서 내일쯤 방문하신다 하여 미리 기별을 넣으러 찾아왔습죠. 아니 진사나리께서 무슨 일로 우리 집에 다 찾아온다는 것이냐? 그거야 저도 모르지요. 진사나리께서 갑자기 기별을 넣으라 해서 달려왔구먼요. 그런데 춘섭은 박영감에게 말을 전하면서도 집안을 자꾸 기웃기웃 거렸습니다. 뭐 찾는 것이라도 있느냐? 아닙니다요. 그저 새로 지은 집이 좋아 보여서 구경 좀 했습죠. 그런데 듣기로 혹대러 갔다가 주워온 신부가 그렇게 천하절생 미인이라면서요? 역시 박영감의 예상대로 춘섭은 새로 지은 집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신부를 보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뭐 그리 되었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나의 보배라네. 아, 소문이 사실이었나 봅니다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형님. 이제부터 형님이라 부를 테니 저를 동생이라 생각해 주시오, 형님. 자네가 나를 형님이라 생각한다니 참으로 고맙네. 춘섭은 기별을 넣고 돌아가면서도 자꾸만 안채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춘섭이 다녀가고 박영감은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평생 동안 신분이 높은 양반벼슬을 손님으로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헌데 양반벼슬아치 최진사가 찾아온다고 하니 바짝 긴장도 되었지요. 박영감은 서둘러 마당을 쓸고 집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신부는 마루를 닦고 안채도 깨끗이 청소하였지요. 다음 날 정오가 되자 최진사가 가마를 타고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최진사는 위엄 있는 체격에 오만한 눈빛을 지닌 사내였지요. 그는 가마에서 내려 박영감의 집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박영감은 최진사 앞에 얼른 달려가 허리를 90도로 숙였지요. 오셨습니까요, 진사나리? 박서방, 그대의 집이 소문대로 제법 규모가 있구려. 자네가 벼락부자가 되었다 하여 내 구경차 한번 찾아왔네. 진사님 집에 비할 바가 안 되지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차가 준비되어 있사옵니다. 최진사는 안채로 들어서며 주변을 힐긋힐긋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뭔가를 찾는 것만 같았지요. 박영감은 대청마루에 방석을 깔아주었습니다. 이리 앉으시지요, 진사나리. 최진사는 박영감이 깔아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 거렸지요. 잠시 후 신부 연화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최진사의 두 눈이 커지며 신부를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찾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인사드리시오 부인, 아랫마을 사시는 최진사나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연하라 하옵니다.
박영감의 신부 연하를 정면에서 바라본 최진사는 입이 떡 벌어져 침이 줄줄 흘렀습니다. 평생 동안 이런 미인을 본 적이 없었지요. 아니 말로만 듣던 혹대로 갔다가 주워왔다는 신부가 이리도 아름다웠단 말인가? 최진사는 연속으로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는 대화 내내 신부 연하만 바라보았지요. 내일 내가 큰 거래가 있어 장터에 나갈 것인데 부인 뭐 갖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내가 선물해 주리다. 내일은 태풍이 불고 비가 올 것이니 주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최진사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지금 구름 한 점 바람 한 점 없는데 어찌 내일 태풍이 분단 말이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 말에 최진사는 허허 웃었습니다. 자신이 던진 유혹을 재치 있게 받아친다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최진사는 연하가 차를 따를 때면 심한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곱고 아름다운 연하의 손을 잡아보고 싶은 충동이 통제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지요. 부인의 손이 참으로 곱구려. 그 손일이 내보시오. 내가 손금 좀 한번 봐드리리다. 괜찮습니다, 나리. 어찌 감히 주인 있는 아녀자가 다른 남정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진사의 한마디면 거부하지 못하고 듣는 편인데 박영감의 부인 연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한마디에 최진사도 흠칫 놀라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 순간 최진사는 자존심도 무척 상했습니다. 무엄하다. 어찌 나를 남정네로 보는 것이냐? 나는 이 지역의 어른이니라. 점점 험악해지는 분위기에 박영감은 어쩔 줄을 몰라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는 고개 숙이고 부인을 향해 손바닥을 아래로 하며 자중하라 손짓을 하였지요. 어른이시기 전에 생식기가 다르니 남정네가 맞지요. 그 말에 최진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였습니다. 뭔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은 분위기였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최진사가 신부 앞에서 더 이상 화는 내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애초에 박영감을 찾아온 것도 소문으로 듣던 절세미인을 보고자 함이었지요. 헌데 그런 절세미인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음에도 상황이 반대로 흘러가자 최진사가 당황한 것이었습니다. 내 바쁜 일이 있는 것을 깜박했구만. 오늘은 이만 물러가고 다음에 또 옴세. 최진사는 서둘러 가마를 타고 떠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박영감은 한숨을 크게 쉬었지요. 부인 어찌 그러셨소? 최진사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저 양반나리들 발밑에 떼도 안 된다오. 아,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그 말에 박영감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니 큰일이다 싶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실제로 태풍이 불고 비가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지요. 어제 박영감의 신부 연하가 말한 게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것이었지요. 아니 갑자기 웬 태풍이냐? 어제 그 젊은 신부가 말한 것이 정확히 맞지 않느냐? 그러게 말입니다요. 오늘은 서둘러 일찍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요. 며칠 후 태풍이 지나고 화창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영감은 장에 볼 일이 있어 일찌감치 출타를 하였지요. 집안에는 부인 연하만 홀로 남아 마당 한켠에서 자포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연하가 고개 들어 뒤돌아보니 최진사가 하인을 데리고 서 있었지요. 그녀는 얼른 손을 털고 일어나 공손히 인사를 하였습니다. 진사님,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셨나이까? 박영감님은 장에 가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왔소. 부인과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어 일부러 찾아온 것이요. 최진사의 눈빛은 음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하인 춘섭에게 멀리 가 있으라 손짓한 뒤 연하에게 다가왔지요. 그대의 이름이 연하라 했소. 그렇사옵니다. 참으로 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이름이요. 내 듣기로 박서방이 그대를 만나고 난 후로 운명이 바뀌었다 들었소. 그대에게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것이요? 제겐 그런 비법 같은 것은 없사옵니다.
어허 그렇단 말이요. 그대는 박영감처럼 천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소. 내 특별히 그대에게 기회를 줄 것이니 내 첩실로 들어오시오. 그럼 그대는 한평생 고생도 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요. 그 말에 연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또 말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웠지요. 최진사는 그녀의 침묵을 망설임으로 해석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내게로 오면 박서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내 집에는 10명의 하인들이 있고 비단옷과 보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대의 능력도 내게로 오면 지금보다 더욱더 빛날 것이외다. 최진사는 산에서 데려온 연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영감이 연하를 만난 후로 큰 부자가 되었고 며칠 전 날씨도 정확히 맞추는 것을 보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진사님의 제안은 고맙습니다. 하오나 저는 박영감님의 사람입니다. 비단옷이나 보석 따위는 제겐 아무 소용이 없지요. 연하의 말에 최진사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는 연하의 완곡한 거절에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지요. 하지만 최진사는 이렇게 쉽게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대가 거절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소. 양반의 첩이 되는 것이 훨씬 명예로운 일이거늘 많은 여인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란 말이요. 양반의 첩은 아무나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진사님, 꽃은 반드시 화려한 정원에서만 피는 것이 아니옵니다. 작은 산골짜기에서도 꽃은 자신의 향기를 간직하지요. 제게는 영감님과의 인연이 그러하옵니다. 연하의 은유적인 표현에 최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한 듯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대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요. 이 고을에서 내 뜻을 거스르면 어찌 되는지 정녕 모른단 말이요. 박서방처럼 천한 나무꾼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을 조사하면 뭐라도 안 나오겠소. 저희 부부가 정직하게 살아온 것은 하늘이 알고 계시옵니다. 연하가 끝까지 넘어오지 않자 최진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연하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겠소. 내 말을 거역하면 박서방은 이 마을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내게는 그럴 힘이 있고도 남소. 연하는 갑자기 최진사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푸른빛이 스쳤지요. 제 결정은 변함이 없사오니 더 이상 위협하지 마시죠. 아니 이런 무례한 것이. 화가 난 최진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손을 내렸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끝내지 않을 것이요. 훗날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는 차갑게 말을 남기고 하인 춘섭을 데리고 떠나갔지요. 최진사가 다녀간 지 며칠 후 관아의 관졸들이 박영감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또의 명으로 박영감 부부를 즉시 추포하라는 명을 받았지요. 박서방과 그의 부인은 당장 나와 오라를 받으시오. 박영감은 깜짝 놀라 버선발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우리 부부를 추포한다는 것이요? 그것은 가보면 알 것이오. 박영감과 연하는 포박되어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박서방, 그대는 무슨 돈으로 부자가 되었는지 그 출처를 밝혀보거라. 박영감은 공손히 절을 올리고 있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말을 믿으란 말이냐? 어째 산삼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고 자네들 눈에만 보인다는 것이야. 사또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자들이 한밤중에 도둑질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여럿이 싸웁니다. 저자들이 내 집도 털어갔지요. 들어보니 이자들이 수상하기 그지없다. 어찌한나 나무꾼이 벼락 부자가 된단 말이냐. 여봐라, 이자들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쳐라. 관졸들은 박영감과 연하를 형틀에 묶어놓고 매질을 하였습니다. 박영감은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보아도 사또는 들어주려 하지를 않았지요. 매질이 어느 정도 끝나자 사또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바른 대로 말해보거라. 어찌하여 나무꾼 주제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산삼을 캐다 팔았습니다. 장터에 가면 제 말을 확인할 수 있사옵니다.
이미 산삼을 취급하는 장사치들도 조사를 모두 마쳤느니라. 그들의 말로는 내 놈들에게 산삼 한 뿌리 산 적이 없다 하였노라. 이미 최진사는 박영감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미리 손을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또. 소인은 정직하게 산삼을 팔아 번 돈이옵니다. 아직도 내 놈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저자가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때 연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박영감께서는 하늘이 내린 복을 받았을 뿐이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시오. 연하의 말에 고을 사또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문을 열었지요. 여봐라. 박영감은 옥에 가두고 부인은 내 따로 조사할 게 있으니 내 처소로 데려가라. 연하의 미모에 빠진 사또는 흑심을 품고 연하를 처소로 들이라 하였지요. 그날 밤 연하는 사또가 머무는 처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기다렸다는 듯이 연하를 반겼지요. 내 미모가 천하절색이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를 산에서 주워왔단 말이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소상히 말해보거라. 나는 천일 동안 수행을 하였소. 그리고 수행이 끝나고 첫날 밤을 박영감과 함께 보내게 되었소이다. 천일 동안 수행을 했다면 무슨 도를 닦은 것이냐? 그것은 인간이 되기 위한 고난의 수행이었소. 그렇다면 박영감이 부자가 된 것도 내가 도를 닦아 박영감을 부자로 만들어준 것이냐? 아니라고는 할 수 없소. 오, 그렇단 말이냐? 너같이 특별한 여인이 나무꾼한테 있는 것은 아깝도다. 내 너에게 특별히 기회를 줄 것이니 나의 첩실이 되거라. 그렇다면 너는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자, 오늘 밤은 내 수청을 잘 한번 들어보거라. 사또는 연하의 수행을 스님들이 도닦는 수행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없소. 나는 지아비가 있는 몸이여. 그것을 누가 모르느냐? 그래서 내 너에게 특별히 기회를 준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 어서 이리와 수청을 들거라. 사또가 단호하게 나오자 연하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하지 않았소. 아니, 인연이 오냐 하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버티는 것이야. 오늘 한번 죽어봐야 알겠느냐? 사또는 손을 번쩍 들어 연하를 내리쳤습니다. 아니, 그런데 연하의 손이 사또의 손을 잡았는데 사또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이었지요. 아니, 인연이 돌을 닦았다고 하더니만 무슨 놈의 힘이 이리 센 것이야. 어서 이 손 놓지 못할까? 사또가 고래고래 고함을 치니 연하는 사또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연하의 손에서 풀려난 사또는 곧바로 검을 뽑아 들었지요. 오냐 인연, 내 오늘 너를 가만두지 않으마. 분노가 끓어오른 사또는 날카로운 검으로 연하를 향해 힘껏 휘둘렀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순간 연하의 눈에서 푸른빛이 나면서 사또가 휘두른 검이 사또 자신을 베고 말았지요. 자신의 검에 베인 사또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연하는 처소에서 나와 박영감이 갇혀있는 옥사로 향했지요. 아니, 내 년이 이곳은 어찌 온 것이야? 그 순간 연하의 눈에서 푸른빛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관졸들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연하는 잠겨있는 문의 열쇠를 손으로 잡아 뜯었습니다. 서방님, 저와 함께 가시지요. 아니, 부인, 이게 다 어떻게 된 것이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곳을 나가야 합니다. 박영감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부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옥사를 빠져나와 관아의 마당을 지나려는데 갑자기 관졸들 여럿이 쫓아왔지요. 전현이 사또를 죽였다. 어서 전현을 잡아라. 관졸이 여럿이 창검을 들고 박영감과 연하를 포위했습니다. 그 순간 연하의 눈에서 푸른빛이 돌더니 전광석화 같은 몸놀림으로 관졸들을 순식간에 때려 눕혔지요. 그 모습을 본 박영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가셔요, 서방님. 아니, 부인이 정말 사또를 죽인 것이요? 그것은 사고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리한 것은 아니옵니다. 이유야 어쨌든 사또가 죽었으니 연하가 잡히면 참수형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하가 걱정된 박영감은 연하의 손을 잡고 뛰었지요.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 간단한 옷가지만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손을 잡고 산으로 달려갔지요. 박영감은 연하를 죽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부자가 되어 기와집도 갖게 되었지만 연하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소용없었지요. 박영감은 모든 것을 버려도 연하만 안전하면 되었습니다. 박영감은 연하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산속을 걸어갔지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앞에서 시커먼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10명 가까이 되는 산적들이 칼과 창을 들고 두 사람을 막아 섰지요. 오호라, 한밤중에 손님이 나셨군. 아니,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처녀와 놓친내라. 너희들 지금 야반 도주하는 것이냐? 보아하니 처녀의 미모가 절세미인이구나 하하. 여봐라, 저 처녀는 산장 내 처소로 끌고 가고 저 놓친내는 처리해버리거라. 갑작스런 산적들의 출현에 박영감은 벌벌 떨면서 연하를 보호하려 꼭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내 부인만은 해치지 말아 주시오. 가진 돈은 모두 드리겠소. 산적 두목이 비웃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돈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내 부인이 마음에 든단 말이다 하. 산적 두목은 박영감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연하의 눈동자가 푸른빛으로 빛나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안개가 짙어지고 소용돌이쳤지요. 그리고 그녀는 전광석화처럼 산적 두목과 나머지 산적들도 순식간에 쓰러뜨렸습니다. 박영감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1000일 동안의 수행이 부인 연하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산적들이 모두 쓰러지자 두 사람은 다시 산길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 여러 개의 산등선을 넘었지요. 그렇게 아무도 닿지 않은 깊은 산골의 털을 잡고 두 사람은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베어 오두막집을 짓고 텃밭도 만들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둘만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한평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세월이 흘러 박영감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허나 부인 연하는 처녀 때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부인, 내 생의 부인을 만난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선물이었소. 부인을 정말 사랑했소. 다음 생에도 부인을 만나기를 옥황상제에게 부탁해 보겠소. 저도 서방님을 만난 것은 내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 다시 태어나시거든 저를 잊지 말고 꼭 알아보셔야 해요. 그럼요, 내 어찌 부인을 못 알아보겠소. 다음 생에도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박영감은 칠순이 다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영감은 제명대로 세상을 다 살다 갔지요. 연하는 박영감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 밤낮을 그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연하는 박영감이 다시 환생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구미호로서 인간은 되었지만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불멸의 존재였지요.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그녀는 어딘가에서 박영감의 환생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녀는 지금 승무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 방랑자가 되어 세계 각곳을 여행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21세기 에디슨이라 불리는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 레이커 조아일이 있습니다. 그는 2045년이 되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말했지요. 과학과 의학의 기술 발달로 인간은 더 이상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시대가 열린다고 그는 예측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그의 논리를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지요. 그때가 되면 영생은 설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세상이 온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를 잘하면서 2045년을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나 이야기 속 연하처럼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